자, 90쪽입니다. 90쪽. 우리 앞시간 때 글을 어떻게 점검을 하고 조정해 가며 읽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글을 통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비평한 글이다. 이 글은 자,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이 글을 한번 읽어보자.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신의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며 글을 읽어보자.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읽기 전에, 그렇죠. 읽기 전, 여기죠. 읽기 전. 읽기 전에는 뭘 해야 된다? 글을 읽는 목적과 나의 수준에 맞는 글을 읽으라는 거였죠. 그죠? 글을 읽는 목적을 확인하고 나의 수준에 맞는 글을 읽으라는 거였죠. 자, 글을 읽는 목적이 뭐다? 이 글은 뭐다? 정보를 얻기 위한 글입니다. 정보를 얻기 위한 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읽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의 시간. 일단, 화가의 시간? 제목이 무슨 뜻이지? 왜 화가의 시간이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화가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 이 그림 하나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화가마다 평균적으로 그림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그림마다 완성으로 가는 여정 또한 다릅니다. 단번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몇 년을 작업실에 놓고 시큰둥하게 노려보기만 하다가 붓자국 하나씩 간신히 얹어 나가는 그림도 있지요. 이러한 시간을 지나 결국 화가가 표현하고 싶은 지점에 가장 가깝게 왔을 때 비로소 그림이 완성되고 화면 안에 질서가 생기며 그림은 균형과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하고 완벽한 구도로 화면을 구성했던 르네상스의 화가 네오나르도, 네오,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는 살아생전 많은 회화를 남기진 않았습니다. 의뢰받은 그림도 자신의 성에 차지 않으면 완성을 미루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묘까지 포함해 그가 남긴 거의 모든 그림이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 르네상스 시대라는 건 뭐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겠지, 그지? 글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지 말고, 이것은 무슨 뜻일까라고 의문을 품고 그 자료를 찾아가며 읽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세요. 읽는 중이죠. 읽는 중. 지금 읽는 중. 읽는 중에 점검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 문맥을 찾아서 확인해 볼 수 있죠. 화가의 시간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기 뒤에 읽어보면 화가의 시간은 화가가 만족스러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림을 고쳐 그림에 노력한 시간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 볼 수 있는 거죠. 르네상스가 언제지? 14에서 16세기 유럽이다. 그죠? 그때 문화운동이다. 주로 어떤 문화운동을 했어? 신중심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움직임을 르네상스라고 한다. 그렇죠. 14에서 16세기면 우리나라에서는 뭐지? 조선전기. 그죠? 조선전기. 세종대왕 계실 때 그때쯤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내용이 이해하기가 좋겠죠. 그죠? 아, 제목은 화가의 시간인데 화가의 시간이 뭐다?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는 데 드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구나. 자, 넘어가겠습니다. 91쪽 한번 보겠습니다. 자, 91쪽입니다. 91쪽.
여기 이탈리아 여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여인이 있네요. 이 여인은 누굴까? 분명 귀족의 의뢰로 만들어진 초상이지만 그녀는 마치 신화 속의 존재 같습니다. 그녀가 안고 있는 담비의 당찬 눈빛과 얘가 담비네요. 담비 알죠? 동물. 당찬 눈빛과 옹골찬 장근육은 기묘하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주죠. 짐승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길고 우아한 손가락은 신비로운 전설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담비와 여인은 서로에게 강한 친밀감을 느끼며 오른쪽 공간을 응시하고 있죠. 서로 친밀하게 느끼고 있으면서 오른쪽을 향하고 있네요. 그죠? 서로. 오른쪽을 바라보는 여인의 시선은 그림 바깥에 또 다른 존재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조용한 초상화에 담겨 있는 신비롭고 의미심장한 아우라는 아우라? 아우라가 뭐지? 모나리자를 비롯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완벽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특징입니다. 그러면 특별한 아우라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그림은 다빈치가 밀라노의 궁정 화가였던 시절 다빈치의 후원자였던 루도비코 스포르차 경이 의뢰하여 제작한 그의 애인 체칠리아 갈레라나의 초상화입니다. 아까 어떤 여인인지 궁금했지? 그 당시에 다빈치의 후원자였던 사람의 애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밑에 한번 보세요. 읽기 과정을 점검하고 조사해. 자, 지금 읽는 중이죠. 읽는 중. 이 읽는 중에 초상화의 여인은 누구인가? 체칠리아 갈레라나죠. 갈레라니. 그 다음에 아우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아우라. 자, 아우라의 의미는 책에 안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검색을 해봐야 되겠죠. 검색, 그죠? 검색을 해서 아우라의 의미,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예술 작품이 지니고 있는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한 분위기.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타나면 바로 검색하고 의미를 찾고 또 모르는 게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사전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글을 읽으면 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92쪽. 자, 92쪽 보겠습니다. 체칠리아는 17세 정도의 나이로 17세? 좀 더 들어 보이는데, 그죠? 17세 정도의 나이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녀의 품에 안긴 담비는 루도비코 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둘 사이의 애정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빈치가 그림에 루도비코 경을 직접 등장시키지 않고 이런 독특한 설정으로 두 사람의 친밀함을 담아낸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이 그림의 특별한 아우라가 설명되진 않아요. 이 그림의 특별한 아우라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그럼 아우라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겠죠? 그 옆에 한번 적어볼까요? 그럼 아우라가 생기는 이유는 뭘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
분명 다빈치는 의뢰인의 요구보다 더 큰 목표가 늘 발동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자연 만물에 대한 방대한 호기심을 보였고 그것에 대한 탐구와 실천을 지속한 인물입니다. 다빈치는 남녀 시체 39 이상을 해부해 그림으로 남길 정도로 인간의 육체를 해박하게 이해했던 의학자였고, 남녀 시체 39를 해부도 했었대요. 비행기, 잠수함, 전차, 무기 등을 직접 설계해 제작할 정도로 뛰어난 과학기술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 음악, 철학에도 뛰어난 조예가 있었으니 이런 그가 그저 눈에 보이는 사람의 겉모습만을 모방한 그림에 만족했을 리 없겠죠. 그는 한 점의 그림 안에도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의 지식을 담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다빈치는 모델을 닮게 그리기만 해도 충분한 초상화를 의뢰받았을 때조차도 늘 그 이상의 것을 추구했습니다. 다빈치가 그린 그림들의 구석구석에는 그의 인문학적, 과학적, 해부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형태와 색, 공간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다빈치만의 특별한 기법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넓고 깊은 지식의 화면 속에 베어들어 검은 여백마저도 무언가로 꽉 들어차 있는 듯 무게감을 느끼게 합니다. 기하학과 과학, 문학, 해부학이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다빈치 그림의 밀도는 대상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형상화하려는 그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 속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윤곽을 부드럽게 그리는 스푸마토 기법. 이런 단어 어렵죠, 그죠? 이건 뭐지? 스푸마토 기법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매 특허입니다.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 그 공기 속에서 변화하는 무수한 색의 차이조차도 기필코 그려내야 할 실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음 줄 한번 꺼볼까요? 다빈치의 모든 그림에는 자연과 인물에 대한 화가의 풍부한 지식과 정교한 탐구가 배어 있고 그것이 그의 그림을 신비로운 아우라로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앞부분에 보면 92쪽 맨 밑에 보면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러면 다빈치 그림에 아우라가 생기는 이유는 다빈치 그림에서 아우라가 생기는 이유는 뭐다? 방금 줄 거는 이 부분인 거죠. 다빈치 그림에는 특별한 아우라가 있는데 그 아우라가 생기는 이유는 뭐다? 다빈치의 모든 그림에는 자연과 인물에 대한 화가의 풍부한 지식과 정교한 탐구가 배어 있고 그것이 그의 그 이름을 신비로운 아우라로 빛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질문. 스푸마토 기법이 뭐냐? 스푸마토 기법이 뭔지 궁금하죠? 자, 그런데 스푸마토 기법은 책에 그대로 나와 있죠?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화면 속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는 공기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대상의 윤곽을 부드럽게 그리는 것. 그것은 뭐라 그런다? 스포마토 기법이라 그런다. 오케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가면서 글을 읽으면 글을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3쪽. 자, 93쪽입니다. 93쪽 보겠습니다. 최근 이 그림을 엑스레이로 양파 껍질 벗기듯 벗겨내어 작품의 완성 과정을 분석한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비가 없었고
여인이 홀로 존재하다가 작업 중반에 가서야 짙은 회색의 호리호리한 담비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내 이 담비마저 없어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얗고 탐스러운 담비가 체칠리아의 품에 자리 잡게 되죠. 처음에 그림은 엑스레이로 이렇게 조사해보면 처음에는 담비가 없다가 그 다음에 짙은 색의 호리호리한 담비가 있다가 나중에 완성된 그림을 보면 이렇게 통통한 담비가, 회색의 담비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분석은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다빈치의 시간, 화가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나기 위해 지독하게 망설이고 결정하고 반복하던 자신의 그림에 마침표를 찍기까지의 시간, 이게 바로 뭐야? 이 글의 제목인 화가의 시간인 거죠. 화가의 시간이란 제목이었잖아, 그치? 이 제목의 의미가 뭐다? 화가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나기 위해 지독하게 망설이고 결정하고 번복하던 자신의 그림에 대해 그림에 마침표를 찍기까지의 시간인 거죠. 마지막 끝부분 보겠습니다. 캔버스 앞에서 끊임없이 머뭇거렸을 화가의 이 발걸음은 완벽한 그림을 그려내고자 했던 르네상스적 인간의 깊은 고민과 집요한 열정을 보여줍니다. 그 시간은 지워진 화면, 실패한 붓질, 단념된 구도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 보낸 화가의 시간은 끝내 살아남아 물감의 층과 층 사이에 신비한 힘을 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얘들아, 이 부분에서는 뭐를 한번 읽기 과정에서 점검을 해볼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림을 엑스레이로 분석한 다른 사례도 있을까? 그림을 엑스레이로 분석한 다른 사례도 한번 찾아볼까 하면서 검색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다빈치가 그린 다른 그림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래서 찾아보면 뭐가 있어? 우리가 잘 아는 모나리자, 또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가면서 질문해 가면서 검색해 가면서 이렇게 읽는 것, 그것이 뭐다? 글을 읽는 중에 점검하면서 조정해 가면서 읽는 거죠. 자, 마지막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94쪽, 95쪽 한번 보겠습니다. 95쪽 2번, 이 글의 내용을 아래의 독서 기록장에 한번 정리해보자. 자, 94쪽입니다. 이 글의 내용을 아래의 독서 기록장에 정리해보자. 이 글의 중심 내용.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뭐지?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는데 걸리는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다양성입니다.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다양성이 처음에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이유 뭐다? 아우라 때문이다. 그러면 담비를 아는 여인에서 아우라가 느껴지는 원인이 뭐다? 첫 번째, 체칠리아와 루도비코 경 사이의 친밀감이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두 번째는 뭐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연 만물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녹아있다.